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선케이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코로나 블루,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박병준 외 8분의 교수님들께서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또 철학적 측면으로 바라보신 그런 내용을 정리한 책인데요. 저는 모든 내용들 중에서 죽음에 대한 내용을 쓴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지, 또한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 함께 들으시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을 만한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10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삶 또는 죽음. 홍준기.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주 지사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똑똑하다면 대신 뉴노멀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이 말이 코로나 사태 이후 전개될 삶에 대해 우리에게 각인된 가장 영향력 있는 관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노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과연 알고 있으며,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멀이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가? 우리 주제가 코로나가 다시 쓰는 삶과 죽음이므로 이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자.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념, 대응 방식에 대한 과거의 노멀은 존재했으며, 변화된 세계에서 뉴노멀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 전염병과 죽음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진 소설은 카뮈의 페스트일 것이다. 이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카뮈의 페스트와 우리의 코로나. 페스트는 마을 전체가 죽음의 재앙에 직면하고 고립될 때 비로소 모호했던 의식이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한 성직자는 페스트는 죄인들을 징벌하는 신의 심판이라고 설교하며, 작중 화자인 의사 리웨는 형벌이나 구원, 회개 등 거창한 종교적 언어를 거부하고 자신은 단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할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페스트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믿어왔던 가치, 삶, 문화, 일상이 허물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뿐 아니라 재앙이 지나갔을 때 변화된 인간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다. 분명한 것은 페스트가 지나가면 죽음과 투쟁했던 영웅적인 무신론적 성인들도 다시 평범하고 왜소한 일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전과 다를 바 없는 일상적 삶을 살게 되지만, 이제 그것은 이전과 동일한 삶이 아니다. 페스트는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도 그것은 영혼의 페스트라는 유령 같은 형태를 띠고 사람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내가 확실한 방법으로 알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마음속에 페스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최소한의 악을, 그리고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카뮈는 말한다. 코로나의 현실은 카뮈의 페스트의 현실과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듯하다. 페스트에 대항해 싸우는 사람들은 개인과 마을이지만,
코로나와 싸우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국가다. 패스트에서는 보수적 종교가 패스트를 이용해 발언권을 회복하려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육체의 패스트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은 정신적 패스트였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육체적 패스트에 기생하는 정신적 패스트는 우선 이기주의와 쾌락인 듯하다. 종교나 유흥도 이것들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는 이기주의와 이것에 대항해 싸우는 영웅의 개념의 구분조차 모호하게 만든다. 쾌락을 억누르는 통제에 저항하는 것이 작은 영웅의 모습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노동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다른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은 작은 영웅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행위가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정한 파편화, 다차원적인 미세한 분열을 개인과 사회 속에 도입했다. 실체를 알 수 없으며 감염률이 매우 높지만 패스트보다는 치명률이 낮다는 우연한 사실 때문에 물리적 존재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부터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적 존재 또는 악마적 존재인 것처럼 작용했다. 또는 주체로 하여금 일관성 있는 입장이나 태도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분열증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객관적 위치나 주관적 태도에 따라, 즉 계층 또는 집단, 연령에 따라 개인들을 미세하게 분열, 파편화하고 상황에 따라 모순적인 태도와 입장을 취하게 했으며, 동시에 각 개인들을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또는 이항 대립적으로 구획지었다. 패스트에는 고전적 비극 상황과 이에 저항하는 고전적 영웅이 등장한다. 베냐민의 비극 이론에 따르면 비극적 영웅은 자신을 신들을 향한 속죄의 제물로 바치며, 이러한 희생은 민족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행위다. 그러나 현대적 비극은 전방위적인 폐허와 파멸의 디스토피아적 비전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해 우울과 멜랑콜리에 빠진 희망 없는 세계 속의 개인들에 관한 이야기다. 카뮈는 최소한의 악을, 그리고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는 왜소하지만 숭고한 영웅적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코로나 블루는 그러한 종류의 결단을 촉구하지 않는다. 물론 카뮈의 세계관이 위선적이라거나 낙후되었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인간과 세계는 카뮈 이후로,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변화했는지도 모른다. 카뮈의 개입은 사실상 이미 변화한 세계에 대한 사후적 애도 작업일 수 있으며, 코로나 재난이 그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소한의 악을, 그리고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도록 촉구하는 카뮈의 메시지는 살게 만들며 죽게 놔두는 신자유주의의 보편화 및 일상화와 더불어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도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편이 차라리 옳을 수 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이미 변화했지만 카뮈의 영웅들의 왜소하면서도 숭고한 노력에 우리는 여전히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태와 부조리의 벽에 부딪혀 태양빛에 촉발되어 무감각하게 아랍인을 살해한 저 이방인이 여전히 현대인 속에 살아남아 있다는 비극적인 의미에서
세상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애도되지 않은 죽음의 위험성. 코로나가 야기하는 죽음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은 살기 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이지만, 이러한 삶을 위한 처절한 투쟁은 불행히도 종종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애도되지 못한 죽음의 흔적을 남겨놓는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없다.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지만 공적으로도 심지어 사적으로도 애도되지 않거나 애도 대상이 되지 않는 죽음. 숫자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객관적인 죽음.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와 혐오감을 달래주는 죽음도 존재한다는 것을 목격한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죽음과 싸우지만 오히려 삶을 죽음으로 채색하는 혼돈과 정신 착란의 심연 속에서 살게 한다. 가치 있는 죽음과 그렇지 못한 죽음이라는 이분법은 애도되지 못한 죽음을 양산하며 심지어 혐오감 속에서 오히려 후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절망, 절대적 죽음을 발생시킨다. 애도되지 못한 죽음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위험한 이유는 손쉽게 망각되는 이 죽음이 언제라도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공포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죽음의 순간에조차 방역상의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채 고독하게 죽어가야 한다면 그러한 절대적 상실과 망각이 나의 종말이 될 수 있다면 죽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혐오감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또한 현대 세계에는 인구가 너무 많고 너무 오래 사는 것이 문제라는 종종 무심코 나오는 발언들이 섬뜩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병상이 부족할 때 젊은이와 노인 중 누구를 살릴 것인가에 관한 생명윤리적인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러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때 살 수 있는 날이 더 많이 남아있는 사람 순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소위 비전문가들의 견해는 그것과 다르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젊은 클러버들에 대한 과도한 분노나 혐오 분출도 마찬가지로 섬뜩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나치의 수용소에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벌레를 잡아먹을 때 그 벌레에게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적인 의식을 거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벌레를 먹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 사람의 이야기도 많은 것을 암시한다. 벌레에 대한 애도조차 결국 자신에 대한 존중이며 자신과 유사한 운명을 겪을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다. 그것은 육체적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신적 죽음, 인간 존엄성의 말살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가치 있는 죽음과 그렇지 못한 죽음으로 나눔으로써 어떤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것은 일상적 삶을 오히려 더 큰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다. 육체적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은 형오와 증오심을 촉발시켜 각 개인의 정신적 죽음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결국 그토록 회피하고 싶은 육체적 죽음을 더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것이다. 철학의 빈곤, 빈곤의 철학. 또한 코로나 전국은 지금까지 각광받던 기존의 많은 심오한 사상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건강과 경제라는 두 지상명령의 화해 불가능한 투쟁이 육체적 패스트와 정신적 패스트의 경계선을 무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간극을 크게 버려놓는다. 돈 없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존엄한 삶을 위해 경제를 원할 것인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빈한 삶을 살면서 육체적 죽음을 피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 코로나 전국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기본소득이 화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정책은 원래 우파의 정책이었다고 주장하는 우파도 있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좌파도 아주 많다. 기본소득은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우파와 좌파가 모두 존재한다. 그렇다면 좌파와 우파의 차이는 무엇일까? 코로나 전국을 통해 상당히 많이 알려졌듯이 재정 건전성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 중 하나다. 자신이 상위 30%에 속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분통 터뜨리는 사람들도 존재했으며, 역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중산층에게도 작은 기쁨을 줘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보편적 복지에 작은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오히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등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 역인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코로나는 소위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필요에 따라 매우 유동적임을 우리 사회에 드러내 주었다. 위대한 사상이 일상이 된 예외 상황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코로나 전국을 철학적으로 사유해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푸코의 생명관리 권력 또는 생명정치다. 푸코에 따르면 군주의 권력은 사람들을 죽이는 권력이었고, 근현대의 새로운 통치수를 뒷받침하는 권력 형태는 살도록 만들고 죽게 놔두는 권력이다.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푸코의 설명을 읽을 수 있는 곳은 성의 역사 1권, 삶의 의지 5장일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과거의 권력은 억압적 권력이었는데 18세기 이래로 권력은 인구 전체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이들에 대한 일련의 관리, 통제, 조절을 통해 삶을 도모하는 생명 정치로 변모했다. 오래전부터 군주의 권력을 상징하던 죽음에 대한 권리는 이제 육체의 관리와 삶에 대한 타산적인 경영 안으로 조심스럽게 편입된다. 현대의 권력은 억압적 권력이 아니라 살도록 만듦으로써 통치하는 권력, 삶을 유지시켜줌으로써 통치하는 생산적 권력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적어도 코로나 전국 같은 비상사태에서는 억압적 권력 대 생명관리 정치라는 구분법이 그다지 커다란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역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봉쇄 조치 같은 강력한 정책을 원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이를 행하지 않은 정부나 지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코로나 전국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 활동과 삶을 위해 억압적 통제를 완화시키지만 감염과 죽음의 위협을 재활성화시켜 더 강력하고 통제적인 법 집행을 다시금 요구하는 악순환을 낳는 상황이 일상의 삶이 되었다. 푸코는 오래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현 국면에 대해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푸코의 사상적 계보의 몇몇 측면을 이어받았다고 평가되는 이탈리아의 저명한 철학자
아간벤의 발언은 직접 들을 수 있다. 아간벤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각 정부의 봉쇄 및 통제 조치에 대해 그것이 지자체와 지구들의 실제적인 군사화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을 각 정부가 예외 상태를 정상적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실현되는 중요한 예증으로 간주한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판단되는 전염병이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일종의 감기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호전되며 당시 4% 정도만이 중환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의 주장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아간벤의 주장을 비판했다. 낭시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아간벤의 주장은 일반적인 고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30년 전 경험을 이야기한 바 있다. 낭시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 의사로부터 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는데 아간벤은 의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에게 말했다고 한다. 낭시는 자신이 아간벤의 충고를 따랐다면 아마도 사망했을 것이라고 아간벤을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아간벤은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논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애도되지 않은 죽음, 벌거벗은 생명, 신에게 희생 제물로도 바쳐서는 안 되는 무가치한, 그러므로 언제든 살해당해도 무방한 호모사케르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경청할 만한 말을 남겼다. 죽은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권리가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분명하지 않다. 우리의 이웃은 폐기되었으며 교회가 이 주제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이 의아할 뿐이다. 방역상의 이유로 죽음은 애도되지 못했고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은 호모사케르가 되어 고독과 단절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고통을 가장 앞장서서 치유해야 할 교회는 정작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푸코와 아간벤을 예로 선택한 이유는 삶과 죽음에 관한 깊은 성찰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삶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다는 한계를 보이기 위해서다.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와 개인에 대한 긍정적 비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다. 푸코는 복지국가를 생명관리 정치의 한 형태 또는 신자유주의의 한 판본이라고 오히려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러한 입장은 푸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세기의 진보적 철학을 표방하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취하던 입장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필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한다면 오늘날 보편적 복지에 관한 철학이 현대 사상사 또는 사회과학 이론 속에 거의 부재하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껴왔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재난이 일상적 삶이 된 세계로서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강해질 것임이 분명하다. 기본소득의 형태이든 혹은 그 밖의 형태이든 그것은 실효적인 보편적 복지여야 할 것이다. 미래학자 유발 하랄이나 다른 많은 이들이 말하듯이 이러한 요구도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세계의 모습 중 하나에 속할 것이다. 이미 일정 정도의 복지국가 수준에 도달한 서양 국가들의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경우 코로나 이후의 삶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